혹시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다들 입으로는 변화해야 한다, 혁신해야 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막상 내 책상 위치나 내가 맨날 쓰던 프로그램이 바뀌는 건 엄청 싫어하잖아요. 아, 맞아요. 정말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이 모순적인 마음, 이 지점을 파고들거든요. 권력을 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심리를 이용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변화의 필요성을 설교하되 한 번에 너무 많은 개혁은 절대 하지 마라. 네, 이게 바로 권력의 45번째 법칙인데 이 한 문장에 정말 많은 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오늘 분석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대중의 변화에 대한 열망이랑 또 동시에 안정에 대한 갈망, 이 두 가지 완전히 상반된 욕구를 어떻게 교묘하게 활용하는가 하는 문제거든요. 아, 열망과 갈망. 네. 자료들을 쭉 살펴보면 결국 핵심은 인간의 그 숨겨진 보수성,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그 뿌리 깊은 두려움을 이해하는 데 있어요. 역사 속 인물들이 개혁이라는 아주 멋진 포장지 안에 자신들의 진짜 의도를 어떻게 숨겼는지 그 구체적인 기술들을 들여다보면 당신도 아마 물음을 탁 치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법칙의 핵심은 결국 사람들이 습관의 동물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머리로는 변화가 좋은 걸 알지만 몸은 익숙한 걸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급진적인 변화는 사람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고 이게 쌓이면 결국 저항이나 뭐 반란으로 이어진다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그 숨겨진 보수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네네. 첫째, 사람들은 자기 일상의 핵심적인 루틴이 깨지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마치 매일 쓰던 스마트폰 OS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른 인터페이스로 업데이트된 거랑 비슷해요. 아, 그거 정말 와닿는 비유네요. 당장 불편하죠. 그렇죠. 기능은 더 좋아졌다고 해도 당장은 버튼 하나 참는 것부터 스트레스잖아요. 사람들의 일상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익숙함의 리듬이 깨지는 걸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럼 둘째는 뭔가요? 둘째는 혁명에 만들어내는 공백 상태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입니다. 공백이요? 네,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것이 아직 자리 잡지 않은 그 어정쩡한 상태 말이죠. 자료에 따르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 비어있음을 혼돈이나 심지어 죽음과 연결짓기 때문에 엄청난 불안감을 느낀다고 해요. 아, 그래서 아무리 낡고 부조리한 과거라도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차라리 예측 가능한 과거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영국의 토머스 크로메의 사례가 딱 떠오르네요. 네, 16세기 영국. 당시 영국은 종교적 갈등이 폭발 직전인 상황이었잖아요. 헨리 8세는 이혼 문제로 로마 교황청이랑 대립하고 있었고요. 그렇죠. 바로 그때 토머스 크로멜이 등장해서 단 몇 년 만에 수백 년 된 수도원들을 싹 다 해체하고 그 엄청난 재산을 왕실로 기속시키는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급진적인 개혁을 밀어붙인 거죠. 네, 그 개혁의 속도와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왕의 권위를 세우고 국가 재정을 확충하는 합리적인 조치였을지 몰라도 대중이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렇죠.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종교적 의식, 지역사회의 중심이었던 수도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니까요. 그 결과가 어땠나요? 자료에서 지적하듯이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끔찍했다고요? 네, 북부 잉글랜드에서 은총의 순례라는 대규모 반란이 일어났고 왕조까지 위협할 정도로 번졌죠. 와, 크로멜은 결국 이 반발을 잠재우지 못하고 나중에 실각해서 처형당하고요. 결국 변화의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고 대중의 심리적 저항선을 얕봤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보여주는 정말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결국 대중은 크로멜의 개혁이 만들어낼 미래보다 파괴한 과거에 더 크게 반응했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네요. 반란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를 이끌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위장과 점진주의죠. 위장? 네, 핵심은 변화의 내용이 아니라 변화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요. 과거의 방식을 존중하고 있다는 제스처를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과거가 오랜 시간 쌓아온 무게와 정당성을 교묘하게 빌려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권위를 빌려온다라. 흥미롭네요. 네, 마키아벨리가 바로 이 점을 정확히 꿰뚫어봤죠. 그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군주는 적어도 옛 형식의 외관은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아, 외관. 네, 실제 알맹이는 완전히 바뀌었더라도
겉모습, 즉 포장지가 익숙하면 사람들은 큰 변화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의 통찰이 정말 날카로운데 대다수의 인류는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현실인 것처럼 보이는 외관에 만족한다고 말했을 정도니까요. 와, 정말 뼈 따리는 말이네요.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고대 로마의 사례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로마요? 대신 그들은 희생의 왕이라는 특별한 직함을 만들어서 제사장에게 주고 그 의식을 그대로 보존하게 했습니다. 희생의 왕이요? 네, 렉스 사크롬이라고. 실권은 하나도 없지만 이름은 왕인 거죠. 자료에 따르면 이 작은 상징적 제스처 하나가 차라리 옛말 군주제로 돌아가자는 그 향수 어린 외침을 효과적으로 막아냈다고 해요. 하하, 희생의 왕이라니 정말 절묘하네요. 이름만 남겨두고 실권은 싹 빼앗아버린 거잖아요. 요즘 회사에서 직함은 그럴듯하게 부사장, 상무 붙여주면서 실제로는 아무 권한 없는 한직으로 보내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심지어 단순히 오래된 칭호를 재활용하거나 조직의 구성원 수를 과거와 똑같이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느끼게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아, 당신이 추진하는 변화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유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진 결과물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마오쩌둥 사례는 좀 의아하네요. 공산주의는 과거의 계급사회나 황제 중심의 봉건주의로 완전히 뒤엎는 이념인데 어떻게 가장 보수적인 과거의 상징인 황제와 연결할 수 있었던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농민들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진 않았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마오쩌둥의 교활함이자 천재성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는 자신의 급진적인 공산주의 혁명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님을 주장했어요. 대신 중국 최초의 통일제국을 세운 고대 진시 황제의 위대한 업적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포상한 겁니다. 아, 진시 황제? 네. 진시 황제가 분열된 나라를 통일하고 도량령을 통일하는 등 거대한 개혁을 단행했던 것처럼 자신도 낡은 중국을 부수고 새로운 통일 중국을 만들고 있다는 식으로 서사를 짠 거죠. 아,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념 자체를 설명하기보다는 위대한 과거의 재현이라는 익숙한 틀에 자신의 행동을 끼워 맞춘 거군요. 정확합니다. 극도로 보수적인 중국 농민들에게 생소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설명하는 것보다 그들이 수천 년간 들어온 위대한 황제의 이야기를 활용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었던 거죠. 가장 혁신적인 미래를 가장 오래된 과거의 언어로 포장해서 저항감을 무력화시킨 거네요. 맞습니다. 결국 이 법칙이 말하는 건 권력이란 진실의 게임이 아니라 인식의 게임이라는 거예요. 인식의 게임. 사람들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변화를 인식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인식의 게임이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이 법칙을 책의 다른 법칙들과 연결해보면 더 입체적으로 이해될 것 같아요. 네, 몇 가지 중요한 법칙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첫 번째는 역시 외양 통제의 원리입니다. 외양 통제요? 네, 이 책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인데 권력은 본질적으로 실체가 아니라 외양, 즉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다루는 능력에 달려있다는 거죠. 45법칙은 이 원리를 개혁이라는 주제에 적용한 거예요. 급진적인 개혁이라는 날카로운 칼을 오래된 천으로 감싸서 보여주라는 조언이군요. 바로 그거죠.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의 코시모 데 메디치가 완벽한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오, 그렇죠. 그는 겉으로는 공화국의 열렬한 지지자이자 평범한 시민인 척 했잖아요. 공적인 직함도 없이요. 하지만 실제로는 마쿠에서 피렌체의 모든 것을 자기 가문의 통제하에 뒀죠. 맞습니다. 사람들은 기존의 공화정이라는 외양이 유지되고 있으니 안심했지만 실질적인 권력 구조는 조용히 군주정으로 바뀌고 있었던 거죠. 전통의 수호자처럼 보였기 때문에 누구도 그의 진짜 야심을 의심하지 않았던 거네요. 네,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가장 급진적인 변화를 실행한 겁니다. 이런 일이 비단 과거 피렌체에만 있었을까요? 당신이 다니는 회사나 속한 조직에서도 겉으로는 기존의 문화를 존중하는 척하면서 실질적인 규칙이나 권력 구조를 바꾸는 리더를 본 적 없으신가요? 그만해요. 또 다른 연결점은 뭐가 있을까요? 심리적 유혹과 관련된 법칙들입니다. 심리적 유혹. 예를 들어 43법칙은 변화를 힘으로 강요하는 대신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에 호소해서 그들이 스스로 변화를 원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거든요. 또 32법칙은 사람들이 냉정한 현실보다 믿고 싶어하는 환상에 호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요.
이 법칙들을 45법칙과 결합하면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위대한 여정 같은 서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개혁을 사람들에게 부담이 아니라 매력적인 모험이나 초월적인 무언가로 포장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과거를 존중하는 척하면서 변화를 감추는 게 기본 전략이라는 건데 문득 궁금해지네요. 이 방법이 항상 통할까요? 타이밍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무조건 과거를 존중하는 척하는 게 능사는 아닐 것 같은데요. 바로 거기서 권력 게임의 고수와 하수가 갈리는 지점이 나오죠. 바로 시대정신, 즉 차이트가이스트를 읽는 능력입니다. 아, 차이트가이스트. 자료에서는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하는데요. 개혁이 시대를 너무 앞서가면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불안해합니다. 반대로 너무 뒤처져도 외면당하죠. 시대의 흐름을 잘 타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가 극도로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오히려 급진적인 변화보다 안정과 과거로의 회귀, 전통의 가치를 외치는 것이 권력을 얻는 길일 수 있어요. 아, 사람들이 변화에 지쳤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사회가 오랫동안 정체되어 침체된 시기에는 개혁의 카드가 아주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도 항상 그 변화가 가져올 반작용을 계산하고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거고요. 프랑스 혁명기의 조제프 푸시에가 생각나네요. 푸시에. 그는 혁명기 급진파였다가 나중엔 왕당파와 손을 잡고 또 그 다음엔 나폴레옹의 충실한 경찰 총수가 되는 등 계속해서 자신의 위치를 바꾸면서 권력의 중심에 머물렀잖아요. 맞아요. 그야말로 시대의 물결이 어디로 흐르는지 정확히 읽고 서핑을 한 사람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대중이 원하는 변화의 속도와 방향을 제시하되 그 포장지는 그들이 가장 편안하게 느낄 만한 과거의 것으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이 법칙을 마스터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바로 어제의 과거가 모두가 잊고 싶어하는 끔찍한 악몽이라면요. 그럴 때도 과거를 들먹이는 건 오히려 독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법칙에도 예외, 즉 역전이 존재하겠죠. 네,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예외를 아는 것이 법칙 자체를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하죠. 말씀하신 대로 바로 직전의 과거가 폭정이나 부패, 재앙처럼 끔찍하고 고통스러웠다면 그 과거와 자신을 조금이라도 연결짓는 것은 정치적 자살 행위라 다름없습니다. 그럴 땐 오히려 과감하고 완전한 단절을 선언해야 하는군요. 그렇죠. 나폴레옹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나폴레옹? 그는 프랑스 대혁명의 혼란이 끝난 직후에 권력을 잡았죠. 당시 프랑스 국민들은 혁명 직전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의 그 사치와 방탕에 대한 기억, 그리고 혁명 기간 동안의 공포 정치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생했어요. 네네. 나폴레옹은 이 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그는 자신이 만든 궁정이 루이 16세의 베르사유 궁정과는 180도 다르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아예 반대로. 네, 화려한 귀족들 대신 실력 있는 군인과 행정가들을 옆에 뒀고 사치스러운 파티 대신 극도로 검소하고 금욕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죠.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보여줌으로써 나의 통치는 부패했던 이전 시대와는 다르다. 이제 안심해도 좋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낡은 외양을 파괴하고 완전히 새로운 외양을 제공해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시대라는 걸 각인시킨 셈이네요.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또 있나요? 자료에서 거듭 강조하는 부분인데 바로 공백이나 무의 외양을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백을 만들지 마라. 네, 낡은 것을 부셨다면 그 빈 공간을 즉시 새로운 의식과 형태로 채워 넣어야 해요. 사람들은 완전한 진공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불안해하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 역시 왕정의 화려함을 없앤 그 자리에 공화국의 영웅들을 기르는 새로운 기념일, 새로운 훈장, 새로운 상징들을 아주 촘촘하게 채워 넣었죠. 자, 오늘 정말 깊이 파고들었네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결국 권력의 45법칙은 진정한 권력자는 모든 걸 부수는 형령가처로 보여선 안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오히려 기존의 질서를 존중하면서 조용히 개선하는 예술가나 의사처럼 보여야 한다는 거죠. 당신이 만드는 변화가 실제보다 덜 혁신적으로, 덜 위협적으로 보여야만 장기적인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아주 현실적인 교훈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은 변화를 과거와 연결해서 저항감을 줄이는 법을 알려주죠. 그런데 여기서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어떤 거죠? 혁신, 파괴적 변화 같은 단어들이 오히려 칭찬받는 오늘날의 세상은 어떨까요?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들이나 새로운 정치 세력들은 오히려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외치면서 등장하잖아요. 아, 과연 이 수백 년 된 권력의 법칙은 여전히 유효할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제 가시적이고 급진적인 변화 자체가 새로운 권력의 원천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걸까요? 당신 주변의 리더나 기업들이 이 법칙을 충실히 따르는지 혹은 의도적으로 깨트리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각각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관찰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일이 될 겁니다.